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소설 이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소설이라고 하면은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쵸? 인물. 자, 인물과 또 사건과 배경이 떠오르죠. 대부분은 이제 이 인물, 사건, 배경을 소설의 3요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3요소는요,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라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물, 사건,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되죠. 처음부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소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소설을 읽는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자, 소설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할 때 그 소설에서 자, 부각되는 것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설에서 부각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잘 보시면서 좀 따라오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일단은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교재에다가 연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소설이라는 것은요, 결국 작가가 일단은 서술자를 이제 창조를 해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작가가요, 작품을 씁니다. 그걸 누구에게 전달하죠? 그렇죠? 독자에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우리 소설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작가는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어떤 간접적인 것들 또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경험, 체험 등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 녹여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데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녹여내느냐? 바로 이거죠. 주제 구성 문체는 보시고, 자, 구성과 문체, 그 다음 시점, 인물, 사건, 배경. 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주제라 그럽니다. 작가의 생각 뭐라 그러죠? 주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런 요소들을 파악해서 뭘 받아야 되죠? 그렇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독자는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실되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되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주제는요, 뭘 기반으로 하죠? 그렇죠.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요소들로 바로 소설의 이야기를 꾸며내죠.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구를 독자는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이 되는 겁니다. 자, 소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작가는 결국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구성과 그 다음에 문체와 시점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독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는 독자는 그것을 진실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설을 이제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방법대로 한번 따라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소설을 볼 때요, 처음에는요, 서술 위주인지 또는 대화 위주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서술 위주냐, 대화 위주냐, 이걸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요, 서술이라는 거니까 대화, 따옴표가 없는 부분이죠. 그 서술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대화로 되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서술 위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뭘 살펴보느냐. 첫 번째는
자,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행동묘사입니다. 행동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세 번째는요, 외향이나 성격 묘사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다고 보고 외향묘사로 일단은 외향묘사를 주로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 배경묘사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배경묘사입니다. 일단은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것 중요하고요. 행동묘사나 외향묘사를 통해선 간접적으로 심리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행동묘사나 외향묘사는 간접적으로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묘사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칩니다. 일단 배경에는 어떤 배경들이 있죠? 그렇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그것을 묘사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배경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분위기 형성입니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제를 암시합니다. 주제를 강화한 거나 주제를 암시합니다. 세 번째라 사건을 암시합니다. 복선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는요, 인물의 심리를 부각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배경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배경 묘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무엇이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일단은 찾아서 대입을 해보면은 이것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결국 서술이 나왔을 때는요, 이런 심리를 제시하느냐, 행동 묘사를 하느냐, 외향 묘사를 하느냐, 배경 묘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 뭐도 있냐면요, 사건의 요약적 진술도 있죠. 요약적 진술도 서술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그럼 어디만 보면 됩니까? 따옴표를 제외한 이런 서술 부분에서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술 위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부분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두 번째, 대화 위주다. 그러면은 자, 대화 위주일 때는 우리 뭘 살피느냐? 대화 위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 요소를 살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갈등 요소를 살핍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는요, 바로 심리와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 심리를 파악할 때도 역시 이렇게 속마음을 따옴표로 또는 작은 따옴표로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성격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 위주일 때는 이 갈등과 그 다음에 심리와 성격을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화 위주의 소설에서는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건 전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개 속도는 서술 위주일 때는 바로 어떻을까요? 굉장히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당연히 대화 위주는 어떨까요?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 저는 항상 서술 위주인지 대화 위주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파악하느냐? 시점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시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냐, 시점 파악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시점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서술 부분입니다.
서술 부분에서 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아주 쉽죠? 네. 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눈을 그냥 스캔을 딱 해가지고 나 있나 없나 딱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인칭이죠. 있으면 1인칭입니다. 없으면은요? 3인칭이 되는 거죠. 자, 있으면은 1인칭, 없으면 3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인칭도 두 가지로 나누죠. 1인칭은요,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눕니다. 3인칭은요,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누죠. 자, 이걸 이제 찾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소설에서 시점을 딱 찾는 건데 우리가 그 소설을 알고 이미 그 소설의 시점이 무엇이다 이걸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처음 본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이 시점이 무엇일까라는 걸 파악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서술 부분에 나를 찾았을 때 1인칭 있으면 나는 1인칭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무엇을 보고 파악하느냐 이겁니다. 주인공은요, 서술 부분의 심리 위주예요. 나의 심리 위주로 서술.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서술됩니다. 그렇다면 관찰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관찰자는요, 바로 서술 부분의 무엇 위주일까요? 그렇죠. 행동 묘사 위주입니다. 왜냐? 상대방, 주인공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의 행동 묘사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술 부분에 내 얘기하는지 남 얘기하는지는 심리 위주냐 또는 행동 묘사 위주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3인칭 시점은요,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대다수의 3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은요, 그냥 대다수가 90% 이상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주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표적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그걸 썼는지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역시 서술 부분의 뭐 위주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보면 돼요. 간단하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 부분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자, 관찰자 시점은요,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서술 부분에서 모든 대상의 그걸 알기 때문에 심리를 드러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인칭 시점은요, 서술 부분에서 심리 위주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소설은요, 이런 시점을 작가가 선택을 하느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점이라는 것은요, 뭘 강조하기 위해? 그렇죠.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드러낼 때 가장 좋은 시점이 무엇인지 작가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 시점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6페이지에 보면요, 시점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시점의 종류가 나오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 보세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죠. 작품 속의 내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이고요. 주동인물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별표 치세요. 3번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뢰감, 친근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인물과 독자와의 심적 거리가 어떻다? 그렇죠. 심리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김유정의 동백꽃, 김유정의 봄봄. 이런 소설이 바로 대표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을 보면은 그 동백꽃이라는 작품이나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나라는 인물은 어리숙한 인물로 나옵니다. 나의 심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대방의 심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리숙하고 해학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작가는 노린 겁니다. 이 주인공이 그 어리숙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자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코드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리 위주로 나왔을 때 동백꽃 같은 경우는 점순이가 왜 내 닭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죠. 근데 독자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감자. 그 감자를 거절해갖고 그 정순이가 이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네 집이 급지 하고 줬는데 그 정순이는 사실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서툴었던 것 뿐입니다. 그 뜨거운 걸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인내심과 사랑의 힘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줄 때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삶아온 거야 먹어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때 네 집에 이거 없지 이건 상대방을 되게 모욕하는 언사잖아요. 근데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상해서 됐다 난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그러니까 점순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근데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점순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그동안 이렇게 뜨거운 걸 쥐고 있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나의 어리숙함,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점순이가 내 닭을 괴롭히는 것도 바로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는 것도 나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나의 닭을 괴롭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 인물인 내가 주인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관점입니다. 나는 작품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에 불과하며 내가 주인공을 옆에서 관찰하며 묘사하는 형식, 나의 눈에 비친 주인공의 외부 세계만을 다룰 수밖에 없음, 주인공이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과 경계감을 자아내는 효과. 자, 두 가지가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귿 보면 나의 눈에 비친 주인공의 외부 세계,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행동 묘사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뭘 제시하기 힘들다? 그렇죠. 심리를 제시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주인공의 내면을 그래서 숨김으로써 긴장, 경외감. 바로 독자는요, 이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 사건의 정황상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인공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그 짐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지 밑에 무녀도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그 작품을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기억하시죠?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어린 6살짜리 꼬마 오키를 주인공, 그러니까 관찰자로 내세웁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오키의 엄마와 사랑손님 남자 두 남녀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오키 엄마는 젊은 과부인데 지금이야 뭐 재혼하는 거 큰 흠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젊은 과부가 외간 남자와 같이 눈이 맞는다? 이거는 당대로서는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이면서 오키의 눈에 비친 두 남녀의 사랑이 굉장히 그 애절하면서도 이렇게 막 뭐랄까 박진감도 좀 넘치고 이렇게 긴장감이 묘하게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키가 엄마와 아저씨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을 오키가 관찰하는 눈으로만 제시하다 보니까 독자는 둘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느낌을 갖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다라고는 짐작할 뿐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은 달걀이었죠. 아저씨 뭘 좋아하노? 이러니까 삶은 달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다음 날부터 삶은 달걀을 반찬으로 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사랑하는 어떤 마음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하숙을 하면서 주인집이니까 손님이 좋아하는 걸 차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다려 듣는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아저씨가 우리 아빠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키가 얘기했을 때 또 거기에서 아저씨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라고 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장면을 통해
바로 이제 두 남녀의 어떤 애절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관찰자 시점을 통해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바로 두 젊은 남녀의 어떤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오키 엄마가 주인공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뭐 24살 난 과부다. 나에겐 6살 난 딸이 있다. 저 딸을 보면 나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뭐 어느 날 사랑방에 남편의 친구가 찾아왔다. 가슴이 뛴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쪽이 될까? 약간의 그 사랑과 전쟁의 어떤 그런 흐름, 불륜 그런 쪽으로 약간 흐를 수 있겠죠. 왜냐? 어느 날부턴가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 내일부터 삶은 달걀로 반찬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심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사랑이 깊어지면은 내가 왜 일찍 결혼해서 오키를 낳았을까? 오키 전염만 없으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주인공 시점은요,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어떤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이 변질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바로 주인공의 심리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박안서 씨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을 보면은요, 그 소설 안에서도요,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이제 만득이랑 곱단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주인공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난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딱 내뱉는 순간 극적 반전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만득이와 곱단이 그 얘기에서도 보면은 만득이가 곱단이를 잊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순애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나는 만득이를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순애가 죽고 나서 만득이를 나중에 정신대 모임에서 만나본 결과 만득이는 그동안 곱단이를 잊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일제에 대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일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곱단이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만득이의 삶을 만득이의 입을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반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반전을 맞춰가는 것 굉장히 재밌죠. 흥미롭죠. 그 다음 옆에 작가 관찰자 시점 나옵니다.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고요. 서술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자, 표시할게요.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고 묘사한다. 다른 시점에 비해서 매우 어떻습니까? 가장입니다. 이거는 매우라기보다는 가장 객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소나기입니다. 왜냐면요, 3인칭 관찰자 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소나기는 3인칭 관찰자로 쓰인 대표작인데 이거는 왜 썼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설의 주제는요, 어린 남녀의 소나기 같은 짧고 굵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남녀의 행동의 이유, 행동에 따른 심리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요, 대부분의 독자는 어때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어린아이들은 계산적이지 않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리 자체가 어때요? 네,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심리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행동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 자, 소나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징검다리 위에서 소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소녀는 길을 건너지 못하고 건너편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때 소녀의 심리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왜? 쑥스럽잖아요. 소녀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남자들 그렇죠.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여자들이 꽉 차 있고 딱 한 자리가 비어있을 때 남자는 과연 탈 수 있을까 없을까? 거의 한 70, 80% 이상의 남자가 타지 못했습니다. 예, 반대로
남자가 꽉 차 있는 자리 한 자리 빈 곳에 여자는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여자들은 탑니다. 7, 80% 이상이. 참 신기하죠? 여자가 오히려 안 탈 것 같고 무서우니까 남자들은 그냥 당당하게 탈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저도 그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약간 그냥 걸어 내려가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수줍음을 많이 느낍니다.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런 장면은 바로 굉장히 수줍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뜩이나 시골 소녀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자랐던 친구도 아니고 서울에서 올라온 뽀얀 피부의 어린 소녀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거는 소년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 돌을 집어든 소녀는 주머니에 넣죠. 왜요? 나중에 만나면 때리려고? 아니죠. 그 소녀의 어떤 온기를 느끼면서 그리움으로 그 돌을 만지작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 하나하나에 그 소년과 소녀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바로 그렇게 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전지적이고 분석적인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 행동의 동기 등을 해석, 분석하여 서술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밝혀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상상하거나 유추하거나 종합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 단점 표시해 놓을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모든 걸 알려주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 독자의 개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소설이죠. 자, 그리고 작가의 인생관, 사상을 직접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소설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젊은 여자는 좋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받은 똑똑한 여자로서 매사에 완전한 걸 좋아했다. 삐뚤어지거나 모자라거나 흠나거나 더럽거나 넘치는 걸 참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라는 데 대해서만은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것이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의 바로 한 가지 근심이었다.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한 가지 근심으로서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심리가 나오죠.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를 근심으로 인정했다. 근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의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삐뚤어지거나 모자라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래서 모든 거를 제시하는 그런 작품이죠. 여기서 이제 젊은 여자, 늙은 여자는 이제 젊은 여자는 며느리고 늙은 여자는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와 함께 이렇게 조금 막 다가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젊은 여자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멀리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도태시켜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황혼이라는 소설에선 드러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점이라는 것이 왜 쓰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점이라는 것은 주제를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던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점에 대해서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거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서술자와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 개념이 나오는데요. 봐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깝습니다. 그쵸? 서술자와 인물 사이는 가까워요.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무조건 가깝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1인칭 주인공은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근데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가 뭐는 멀죠? 그렇죠? 3인칭 시점은요.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3인칭 관찰자가 먼 거죠. 1인칭 관찰자도요. 여기서는 멀게 느껴집니다. 인물과의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가까운 건 당연히 1인칭 주인공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도 당연히 가까운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인물과 독자 사이는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멀리 이 뭐라 그러죠? 제가 이거 좀 약간 필기를 조금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자, 인물과 독자 사이가 여기는 멀다고요. 위에는. 여기는 가깝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자, 요 서술자에서 인물과 독자가 먼 거는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자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얘랑 친하면은 저 친구가 이 친구와 가까이 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요. 서술자는 어디 독자가 어때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3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 어때요? 자, 관찰자 시점은요. 얘는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어때? 나 얘랑 별로 그냥 얘 그런 좋은 친구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저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좀 다가와도 되겠네? 하면서 넌 이름이 뭐니? 나이가 몇이니? 이러면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위와 아래가 이렇게 대두적이잖아요. 서술자랑 인물이 가까우면 인물과 독자는 멀어지고 서술자와 인물이 멀면 인물과 독자는 가깝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바로 뭐냐? 1인칭 주인공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물과 독자는 가깝습니다. 이유는 1인칭 주인공은 서술자 자체가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하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인물과 독자 사이의 관계는 세 가지. 전지적 작가 시점만을 빼놓고는 다 어떻다? 가깝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만 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점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 자, 시점을 파악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을 또 해야 되느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요. 인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인물을 파악하고요. 사건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표시를 하고요. 사건을요. 밑줄치기입니다.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인물과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 인물과 이 인물 사이의 관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정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인물 표시해놨고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 인물 표시해놓으니까 또 이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 보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봤을 때 두 인물은 굉장히 갈등 관계다. 대조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인물이 이 인물을 도와준다. 조력자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를 한쪽으로 만다든지요. 한 인물에는 알고 있는데 이 인물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화살표를 그려서 그 기호로 소설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단별로, 자, 네 번째, 저 사건을 요약할 때 이렇게 문단별로. 문단별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1문단, 2문단 이렇게 각 문단별로 끊는 것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의 사건 뭉치. 이 문단별을 요약할 때는 바로 사건을 중심으로 묶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 나올 때 그 대부분의 지문에서는요. 많아야 2사건에서 3사건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두 사건이 거의 보편적일 텐데 두 사건 정도 나왔을 때 끊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 중심, 대화 위주, 그 다음에 인물 중심 뭐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서술 중심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눠서 끊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문단별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거기에서의 지금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설을 읽을 때 대다수의 시험 문제가 풀릴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인물들을 파악할 때 다시 한번 3번으로 가서 이 인물을 파악할 때 이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자, 이 표 어디냐면은요. 자, 64페이지에 있네요. 64페이지에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 두 번째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세 번째는 개성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 네 번째가 입체적, 평면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물들의 성격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인물은 바로 그 계층을 대표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얼굴이 어떻습니까? 저같이 생겼죠. 착한 사람 얼굴, 그렇죠? 나쁜 사람 얼굴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주변에 보면은 나쁜 것 있죠? 인상이 좀 약간 험악하고요. 얼굴에 뭐 약간 칼자국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눈매가 좀 매섭다든지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묘사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배가 좀 뚱뚱하게 나와 있고요. 옆에 좀 쫙 퍼져 있고요. 흰 수염이 좀 나 있고요. 백발의 노인, 안경을 딱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요? 어때요? 그렇죠. 이런 인물이 바로 이제 구두쇠의 전형. 약간 여러분 또 뭐 혹시 KFC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가 푸근한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그 구두쇠,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도 상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 외양 묘사를 통해서도요, 바로 그런 전형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깡마르고 수염도 위로 이렇게 나 있고 눈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깐깐하고 고지식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인물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것도 이런 묘사의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어떤 요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이면서도요, 개성적인 인물들이 또 나오는 게 소설에서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개성적이라는 것은 그 계층을 벗어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교수인데 교수하면 우리 뭘 떠올립니까? 양복에 이렇게 딱 007 가방 같은 서류 가방 딱 들고 안경 딱 쓰고 머리는 다 이렇게 가르마 딱 2대8 뭐 3대7 딱 가르마 딱 해가지고 넘기고 지긋한 어떤 이미지 있죠? 그런 교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알고 봤더니 또 막 이렇게 막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막 위에는 티셔츠 딱 하나 입고 그냥 근육이 딱딱 있고 그냥 머리는 탁 올백으로 넘기고 이런 사람이 교수다. 안 어울리죠? 근데 그런 어떤 개성적인 인물을 창조해서 그런 전형성을 파괴하는 것. 이것도 소설의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의 특징도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소설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될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됐죠.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요, 언급하지 않은 것들만 좀 언급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요, 64페이지에 이제 명칭, 내용, 뭐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소설의 특성은요, 허구성 아까 얘기했죠? 허구성, 그 다음에 진실성, 서사성, 예술성, 모방성, 산문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은 내가 아까 밑에 적어놨던 거 있죠? 사실, 허구성, 진실성.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의 틀로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그 다음 밑에 배경 나오고요. 성격 유형 좀 전에 했고요. 자, 성격 제시 방법 보세요.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분은 아까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여기 1번 설명할 때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서술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간접적인 제시는요, 바로 대화에서 또는 서술에서는 행동 묘사, 여기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요, 직접적인 방법 예에 보니까 뭐야? 서술 부분이죠.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자랐다. 이런 식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자, 간접적인 방법 밑에 대화 나와 있죠. 뱃섬 좀 치워달라고 날 졸음 오는데 남자, 님자가 치울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 성격의 간접적인 제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시점은 아까 우리가 봤고요. 자, 68쪽에 시점과 거리와의 관계도요. 아까 제가 여기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시점과 거리 관계 이거고요. 자, 이제 구성 보세요. 스토리와 플롯이 나오는데 이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소설의 구성 요소를 잘 살펴볼 때요. 자, 일단 단순 구성과 복합 구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데요. 단순 구성은 사건에서 갈등 요소가 몇 개? 그렇죠. 1개 정도예요. 그 다음에 복합 구성은 2가지 이상.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요. 단순 구성 위주였습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사건의 갈등 구조가 하나로 그냥 이야기를 쭉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되게 밋밋하죠. 네, 근데 현대 소설은요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구성은 바로 이렇게 현대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잘 모르겠다면은 저런 거 떠올려 보세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요, 주인공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고요. 조연들의 이제 삶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뭐 그녀는 예뻤다라는 드라마도 보면은요, 황정음이랑 막 이렇게 그 최시원이랑 또 박서준이었나요? 뭐 이런 주인공의 흐름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그 뭐죠? 그 편집팀에서 이제 또 막 그 여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편집 회장의 아들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연들의 어떤 삶의 모습도 다르고 이렇게 두 줄기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드라마가 굉장히 탄탄하고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주인공의 어떤 삶만 보면은 시청자가 금세 지루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삶이 같이 드러나니까 재밌고 흥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바로 복합 구성입니다. 밑에 있는 옴니버스 구성과 피카레스크식 구성은요, 이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많이 얘기하는데,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은요, 자, 주제는 큰 틀에서 하나인데 주인공이 매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TV에서 이제 나왔던 사랑과 전쟁 시리즈 있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지만 매주마다 어때요? 주인공이 달라지죠. 거기 매주마다 물론 이제 가끔씩 나오는 그 인물들이 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그 인물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달라지는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주인공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 챕터가 이어져서 나가는 걸로 보아야 되죠. 뭐 옛날 시트콤 형식의 이제 뭐 거침없이 하이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카레스크식 구성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주 한 편씩의 이야기가 끝나죠. 연결될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스토리 끝, 이 스토리 끝, 그 다음 스토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랜만에 보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는, 왜? 그 캐릭터들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고요.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 구성하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평면적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이 있습니다. 평면적 구성은 표시할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전개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구성이라는 거는 역순행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현대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죠. 왔다 갔다 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기법을 요즘 많이 취하죠. 처음에 막 거의 결말을 먼저 살짝 보여주죠. 갑자기 막 주인공이 싸워요. 그러다가 으악 하고 이제 맞으면서 칼을 맞으면서 이렇게 피를 막 흘립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갑자기 과거로 막 가죠. 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거 이야기로 싹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법이 소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이게 바로 입체적 구성입니다. 액자 구성 많이 봤죠? 액자식 구성. 자, 과거, 현재 또는 다시 과거 또는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외화, 내화, 외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 게 바로 액자식 구성입니다. 이런 액자식 구성은요, 바로 중간에 있는 내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자식 소설에서는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겠지만 고전에서는 이제 구운몽 같은 게 환몽 구조인데 그게 바로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 있고요. 운영전이라는 작품도 액자식 구성의 대표작이었죠. 운영전.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들었던 박안서의 그 여자 내 집. 이것도 액자식 소설, 액자 구성의 대표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액자식 구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구성의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설이라는 걸 살펴보니까 살펴보는 것들이 이제 많다고는 하지만 뭐 이 정도만 보면 된다. 다 아는 거죠. 중학교만 나와서도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배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요,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흐트러 놨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시 기억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한 순서대로 한 번씩 다시 한 번만 소설을 보는 훈련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소설을 파악할 때 아,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아마도 소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작품들을 관련지어서 한번 파악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작품에서 만납시다.